매년 얼굴에 쓰인 것은 사람이 하다. 산 사람을 잡아먹는 신랑 귀신이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달빛 아래 야담한 자락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얼굴들이 있군. 다들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다니지. 옛날 한양 운종가 저작거리 한 구석에는 돗자리 하나를 펴놓고 지나가는 이들의 기흉화복을 점치는 김노인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본래 이름난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글 공부보다는 사람의 생김새를 뜯어보는 일에 미쳐 평생을 관상 연구에 바친 인물이었다. 그의 눈썰미가 어찌나 매섭고 정확한지 지나가는 행인의 뒷모습만 보고도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고 체했는지까지 맞출 정도였다. 어허, 거기 가는 젊은이. 자네, 오늘 밤에는 절대 물가에 가지 마시게. 이마에 낀 물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 김 노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엽전을 꺼내 놓기 바빴다. 그의 명성은 권례에까지 퍼져 높은 벼슬아치들도 몰래 사람을 보내 자식의 혼처를 물어볼 정도였으니 김 노인의 콧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할 운명은 없으며 세상 모든 이치가 사람의 얼굴 가죽 위에 쓰여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날도 그는 곰방대를 물고 거만하게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쫄쫄. 결국 부와 명예는 다 이 김노인의 것이로구나. 그때였다. 왁자지껄하던 장터의 소음이 순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김 노인이 앉은 자리 근처로는 마치 한겨울 삭풍이 부는 듯한 서늘한 한기가 스며들었다. 김 노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니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한 여인이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스르르 움직였는데 주변의 활기찬 시장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흑백의 그림 같았다. 김 노인은 곰방대를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다. 관상가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홀리러 온 귀신인가? 여인이 가까워질수록 김 노인의 가슴은 따달 모를 두근거림으로 요동쳤다.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원초적인 공포에 가까웠다. 여인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남았다. 김 노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려 애썼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에 오장육부의 기운과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여인의 얼굴은 마치 백지로 빚어놓은 듯 창백하고 매끄러웠다. 표정 없는 그 얼굴은 세상의 풍파를 겪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풍파를 다 겪고
타버린 재와 같은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김 노인은 평생 처음 느끼는 기이함에 식은땀이 끙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여인이 김 노인의 돗자리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김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검고 깊어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김 노인은 짐짓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어인일로 오셨는가? 관상을 보러 오셨는가? 여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피부 위로 왼쪽 눈 밑에 찍힌 붉은 점 하나가 유난히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그 점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핏방울이 맺혀 있는 듯 붉고 영롱했다. 김 노인의 시선이 그 붉은 점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다. 저 점은 김 노인은 관상서인 마이상법에서도 금기시하는 흉상 중의 흉상을 떠올렸다. 눈 밑의 붉은 점은 흔히 도화살이라 하여 이성을 홀리는 점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여인의 것은 달랐다. 위치와 색깔, 그리고 그 점을 둘러싼 살의 기운이 뿜어내는 것은 색기가 아니라 살기였다. 이것은 귀곡의 눈물이라 불리는 주변의 모든 생명을 말려 죽이고 혼자만 살아남을 고독한 과부의 상이자 나라를 기울게 할 수도 있는 재앙의 징조였다. 김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수만 명의 얼굴을 보았지만 이토록 흉흉하고 강력한 살기를 띤 얼굴은 처음이었다. 오후에스 이미지 프롬프트 샤보. 여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장끼리 부딪히는 듯 청아하면서도 차가웠다. 제 운명이 보입니까? 그 한마디에 김 노인은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슬픔도 기쁨도 기대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 김 노인은 그녀의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검은 화염에 휩싸인 집들과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환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김 노인은 자신이 지금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승에서 올라온 사자를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김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번 그녀의 이목구비를 뜯어보았다. 이마는 좁지 않으나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어 부모덕을 볼 수 없고 눈썹은 숱이 적고 끊어져 있어 형제 간의 우애가 없으며 코는 오뚝 하나 살집이 없어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흘러나갈 상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문제는 그 눈과 인매였다. 웃고 있지 않은데도 비웃는 듯한 입꼬리, 그리고 산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동공 없는 듯한 검은 눈동자. 이것은 산 사람의 관상이 아니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척 탈을 쓰고 있는 형상,
즉 시체상이었다. 김 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돗자리 뒤로 엉덩이를 뺐다. 본능이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김 노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김 노인이 그것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김 노인은 입술이 달라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저 기운이 너무도 강하여. 김 노인은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여인의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자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목덜미가 드러났다. 그곳에는 뱀이 뙬리를 튼 듯한 검붉은 흉터가 기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 노인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저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저주였다. 아주 강력하고 지독한 저주. 김 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명성도 자존심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돗자리를 챙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벌떡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전 먹던 힘을 다해 몸을 돌렸다. 내가 잘못 보았소.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썩 물러가시오. 김 노인은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사람들 사이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천하의 김 노인이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도망치는 꼴이라니. 김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까지 달려왔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덜덜 떨리는 몸은 진정되지 않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여인의 그 서늘한 눈빛과 붉은 점이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게야. 그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관상가로서의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재앙이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에는 죽음이 따르고 그녀와 엮이는 자는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이 되자 김 노인의 수제자 박서방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두드렸다. 스승님, 안에 계십니까?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길래 급히 왔습니다. 갑자기 도망치셨다니요. 무슨 일이십니까? 김 노인은 이불 밖으로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 소리쳤다. 문 열지 마라. 아무도 들이지 마라. 오늘 나를 찾아오는 여자가 있거든.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박서방은 스승의 기겁하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평소 호랑이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스승이 아니던가. 박서방은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계십니까? 낮고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박서방은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 틈새로 하얀 소복 자락이 보였다. 김 노인의 방 안에서는 앓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저, 누구신데 이 밤중에 찾아오셨습니까?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께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낮에 다 듣지 못한 제 운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서늘하게 파고들었다. 방 안에 김 노인은 귀를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가 왔다. 기어코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다. 박서방은 스승의 엄명과 손님의 간청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박서방은 결국 빗장을 풀고 말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낮에 김 노인이 보았던 그 여인 연화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눈 밑의 붉은 점은 핏방울처럼 붉게 빛났다. 박서방조차 그녀를 보자마자 근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평범한 미인이 아니었다. 아름다운데 소름 끼치는 기이한 미모였다. 스승님은 몸이 편찮으셔서 뵙기가 어렵습니다. 박서방이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연화는 박서방의 말을 무시한 채 김 노인의 방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선생님, 제가 무서우십니까? 제 얼굴에 쓰여 있는 것이 그토록 끔찍합니까? 그녀가 문 창호지에 손을 대자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다 꺼져버렸다. 김 노인의 비명이 어둠 속에서 터져 나왔다. 오지 마라. 내년은 사람이 아니야. 내년은 저주야. 내 눈은 못 속여. 내년 주변의 모든 사내들이 비명 행사할 상이란 말이다. 김 노인은 공포에 질려 금기시되던 천기누설을 하고 말았다. 그 말을 들은 연화의 입가에 서글픈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듣고 싶었던 정답을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다. 맞습니다. 제 곁에 머문 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아비도, 어미도, 그리고 정혼자도. 연화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허나 선생님, 그것만 보셨습니까? 제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것은 보지 못하셨습니까?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 노인은 이불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또 다른 것. 내가 놓친 것이 있단 말인가? 살기와 죽음의 그림자 뒤에 가려진 진짜 정체. 김 노인은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달빛을 등진 연화가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연화가 김 노인 앞에 다소곳이 앉았다. 달빛이 문지방을 넘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김 노인은 다시금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까 낮 장터의 햇빛 아래서 보았을 때는 그저 죽음을 부르는 상이라 생각했다. 허나 이 은은한 달빛 아래서 보니 그녀의 얼굴 위로 기이한 형상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연화의 얼굴이 아니었다. 일그러지고 고통에 찬 수많은 사내의 얼굴이 그녀의 하얀 피부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다. 내년 혼자가 아니구나. 내 몸뚱어리 하나에 몇 놈의 귀신이 붙어 있는 게냐. 연화는 김 노인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보이시는군요. 다른 점쟁이들은 그저 살이 꼈다고만 했습니다. 허나 선생님은 그들을 보시는군요. 그녀가 김 노인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서늘한 냉기가 김 노인의 코끝을 스쳤다. 살려달라고 빌러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것들을 떼어낼 방법을 묻으러 왔습니다. 제 정혼자가 혼례 전날 피를 토하며 죽었을 때 맹세했습니다. 내 팔자를 이렇게 만든 놈을 찾아 찢어 발기겠다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는 귀신들의 원한보다 더 강렬했다. 김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품에서 낡은 상아 돋보기를 꺼냈다. 얼굴 좀 자세히 보자꾸나. 내 살다 이런 흉한 꼴은 처음 보지만 내년의 도끼가 가상하여 봐주는 것이다. 김 노인이 돋보기를 들이대자 연화의 왼쪽 눈 밑에 있는 붉은 점이 확대되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꿈틀거리는 붉은 실지렁이들이 뭉쳐 만들어진 듯한 형상이었다. 그것은 살아 있었다. 기림 노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렸다. 이것은 사람의 점이 아니다. 누군가 강제로 심어놓은 인두 자국이야. 너 고향이 어디냐? 부모는 누구냐? 김 노인의 물음에 연화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마을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연화의 회상이 시작되었다. 어릴 적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재수 없는 아이라 불리며 돌팔매질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녀가 지나가면 닭이 알을 낳지 않고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댔다. 부모님은 그런 그녀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10살이 되던 해 지나가던 떠돌이 무당이 저를 보고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굿판이 벌어지고 작두를 타던 무당이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니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무당은 제 얼굴을 붙잡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질러대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그때 제 눈 밑에 이 붉은 점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원인 모를 불이 났다.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부모님도 그 불 속에서 연화를 밀쳐내고 돌아가셨다. 홀로 남은 그녀는 잿더미가 된 마을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왔다.
이야기를 들은 김 노인은 탄식했다. 그 무당이 너를 살리려던 게 아니었구나. 놈은 너를 제물로 삼아 악귀를 받아내려다. 그 기운을 감당 못하고 터져 죽은 게야. 그리고 그 튀어나온 악귀가 갈 곳을 잃고 내 얼굴에 둥지를 튼 것이고. 김 노인은 곰방대로 방바닥을 탕탕 내리쳤다. 이것은 관상을 볼 일이 아니다. 퇴마를 해야 할 일이야. 허나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내 눈 밑에 점이 붉을수록 놈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시각 방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박서방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다. 분명 방 안에는 스승님과 여인 두 사람뿐인데 그림자가 셋이었다. 문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 하나가 여인의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긴 했으나 팔다리가 기이하게 길고 머리가 컸다. 박서방은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다.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서방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으악! 박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 소리에 김 노인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무슨 일이냐, 스승님. 저기. 여인 뒤에 박서방이 손가락으로 연화의 등 뒤를 가리켰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서늘한 밤바람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김 노인은 보았다. 연화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꿈틀거리며 바닥으로 스며드는 것을. 놈이 눈치를 챘구나. 김 노인은 급히 박서방을 방으로 들이고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소금 단지와 붉은 팥이 담긴 주머니를 꺼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신랑 귀신이다.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총각 귀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사악한 토속신이야. 내가 짝을 찾으려 할 때마다 질투에 눈이 멀어 그 사내를 죽여버린 게다. 김 노인은 소금을 내 귀퉁이에 뿌렸다. 연화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럼 저는 평생 혼자 늙어 죽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저주에 잡아먹혀야 합니까? 기림 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연기가 방 안을 자욱하게 메웠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허나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고 이놈 박서방까지도. 박서방이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스승님, 저는 빼주십시오. 저는 장가도 못 가고 죽기 싫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문을 열어준 탓에 이미 놈이 너를 눈독 들였어.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게야. 김 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김 노인은 연화에게 붓과 먹을 가져오게 했다. 관상을 바꿀 수는 없다. 타고난 팔자니까. 허나 관상을 속일 수는 있지. 놈은 내 얼굴에 집착하고 있어. 그러니 내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서
몸을 헷갈리게 만든 틈에 놈의 본체를 찾아 없애야 한다. 얼굴을 바꾼다고요? 그래. 화장이 아니다. 변장도 아니다. 이것은 화피가죽, 그림들 그리는 술법이다. 김노인은 연화의 얼굴 위에 먹을 묻힌 붓을 갖다 대었다. 붓끝이 떨렸다. 오늘 밤 놈이 가장 강력해지는 자시가 되면 의식을 치를 것이다. 박서방, 너는 당장 가서 달피 한 사발과 하얀 광목천을 구해 오너라. 그리고 연화 너는 기림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비장하게 내뱉었다. 죽은 척을 해야 한다. 숨을 멈추고 심장을 멈추고 송장이 되어야 몸이 너를 떠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사 상태가 되는 침을 놓을 것이다. 만약 동트기 전까지 깨어나지 못하면 너는 진짜 저승으로 가게 된다. 하겠느냐? 자시가 가까워지자 김노인의 집 마당에는 기이한 장례식이 준비되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렸고 그 위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연화가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기림 노인은 그녀의 혈자리 곳곳에 침을 꽂아 맥을 거의 멈추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박서방은 덜덜 떨며 달피를 멍석 주변에 뿌렸다.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이제 놈이 올 것이다. 제 신부감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발광을 하러 올게야. 바람 한 점 없던 마당에 돌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장독대 뚜껑이 들썩거리고 닫아둔 문창호지가 미친 듯이 떨렸다.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형체가 없었으나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다. 끼익, 끼익. 쇠를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다. 박서방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오냐, 왔다. 이 더러운 귀신 놈아. 김노인은 붓을 들고 연화의 얼굴 위로 달려들었다. 김노인은 연화의 얼굴 위에 붓을 놀려 기괴한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붉은 점을 가두고 연화의 관상을 완전히 다른 사람, 즉 이미 죽은 노파의 상으로 바꾸는 그림이었다. 검은 연기가 연화의 몸을 덮치려 하자 달피로 결계를 친 곳에서 불꽃이 튀었다. 내 놈이 찾던 여자는 여기 없다. 여기는 죽은 늙은이뿐이야. 김노인의 외침과 함께 연화의 눈 밑 붉은 점이 검게 타들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 멈춰 있던 연화의 손이 갑자기 김노인의 팔목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연화의 것이 아니었다. 크크크크. 늙은이가 제법이구나. 감히 내 신부를 감추려 들어? 연화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굵직한 사내의 것, 아니,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김노인의 손목을 잡은 연화의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 김노인은
비명을 질렀다. 연화의 몸이 뻣뻣하게 일어섰다. 눈동자는 핏발이 서다 못해 완전히 붉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조소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빙이었다. 의식을 치르는 도중 틈을 타 악귀가 연화의 몸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이다.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김노인은 잡힌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빙이 된 연화가 손을 휘두르자 김노인은 종이장처럼 날아가 마당 구석의 장독대 위로 처박혔다. 쨍그랑 장독들이 깨지며 된장과 간장이 쏟아졌다. 숨어있던 박서방이 기겁하며 뛰쳐나왔다. 스승님. 박서방이 빗자루를 들고 연화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가 눈길만 주었을 뿐인데도 박서방은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나가 떨어졌다. 연화의 몸을 빌린 악귀가 천천히 김노인에게 다가갔다. 이 여자는 내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찜했어. 그 무당년이 욕심을 부리다 죽은 후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아꼈는데. 이제 곧 저승으로 데려가 영원히 혼례를 치를 참이었다. 악귀는 김노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김노인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숨이 막혀오는 와중에도 김노인의 눈은 연화의 왼쪽 눈 밑 그 붉은 점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기다. 저 점이 놈의 핵이다. 김노인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품속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책을 떠올렸다. 그것은 삼재를 막는 복숭아 나무 침이었다. 하지만 그냥 찌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놈이 방심한 틈, 연화의 의식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틈을 타야 했다. 김노인은 쥐어짜든 목소리를 내었다. 내 놈이 그리 대단한 신이라면 어찌하여 여인의 몸 뒤에 숨어만 있느냐? 사내대장부라면 정정당당하게 나오지 못해. 김노인의 도발에 악귀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찮은 인간 주제에 악귀가 코웃음을 치는 순간 김노인이 소리쳤다. 연화야, 듣고 있느냐?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정인을 죽인 원수가 바로 내 몸 안에 있다.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테냐? 싸워라.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 외침은 악귀가 아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연화의 영혼을 깨웠다. 순간 붉게 빛나던 연화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검은색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붉어지기를 반복했다. 멱살을 잡은 손의 힘이 조금 풀렸다. 지금이다. 박서방. 김노인의 신호에 기절한 척하고 있던 박서방이 팥주머니를 악귀의 얼굴에 냅다 던졌다. 에라 모르겠다. 물러가라. 이 귀신아. 파탈들이 연화의 얼굴에 따닥따닥 부딪혔다. 악귀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김노인을 놓쳤다. 그 찰나의 순간 김노인은 바닥에 떨어지면서도 복숭아 나무 침을 꺼내 들었다. 이것이
내 평생 마지막 관상풀이다. 김 노인은 늙고 병든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튀어 올랐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연화의 왼쪽 눈 밑 꿈틀거리는 붉은 점이었다. 연화가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김 노인의 눈을 찌르려 했지만 연화의 내면, 의식이 필사적으로 팔을 붙잡아 막았다. 선생님, 어서. 연화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김 노인의 복숭아 나무 침끝이 정확하게 붉은 점을 향해 날아들었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침이 붉은 점 깊숙이 박혔다. 그악! 연화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지옥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붉은 점에서는 피 대신 검은 연기가 폭포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검은 연기는 하늘로 치솟으며 거대한 뱀의 형상을 했다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산산이 흩어졌다. 마당을 휘몰아치던 회오리 바람이 뚝 그치고 장독대를 흔들던 기운도 사라졌다. 연화는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새벽 딸기 멀리서 꽃기호하고 울었다. 김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연화에게 기어갔다. 박서방도 덜덜 떨며 다가왔다. 스승님, 죽은 건 아니겠지요? 김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다. 미약하지만 따스한 숨결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그토록 흉측하고 기이했던 왼쪽 눈 밑의 붉은 점이 마치 씻은 듯이 사라지고 하얀 흉터 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김 노인의 사랑방. 연화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김 노인 앞에 앉아 있었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복숭아빛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맑았다. 눈 밑의 작은 흉터는 오히려 그녀의 미모를 신비롭게 보이게 했다. 몸은 좀 어떠하냐? 김 노인의 물음에 연화가 깊이 고개를 숙여 절했다.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김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곰방대를 물었다. 내 은혜가 아니다. 내가 놈과 싸워 이긴 게지. 내 관상이 바뀌었더구나. 이제 내 얼굴에는 고독살도 단명살도 없다. 그저 험한 파도를 넘어온 튼튼한 배처럼 앞으로는 순풍이 불 것이다. 기림 노인은 짐짓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허나 명심하거라.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반이요. 심상이 만드는 것이 반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 얼굴은 또다시 변할 것이다.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떠나겠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저처럼 억울하고 힘든 이들을 도우며
김 노인은 흐뭇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악귀가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조선팔도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귀인의 상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운종가 장터에는 여전히 김 노인의 돗자리가 펴져 있다. 하지만 김 노인은 더 이상 돈을 받고 점을 보지 않는다. 대신 삶에 지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라고 돈을 쥐어주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 부르지 않고 어르신이라 불렀다. 박서방은 어느새 제법 의젓한 관상가가 되어 스승의 뒤를 잇고 있었다. 어느 날 김 노인의 돗자리 앞에 웬 산에 아이 하나가 뛰어와 곶감 하나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저기 저 예쁜 아주머니가 이거 전해드리래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인파 속에 섞여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조금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왼쪽 눈 밑에 희미한 흉터와 단아한 미소는 여전했다. 그녀는 김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곁에 있는 듬직한 남편과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노인은 곶감을 한 입 빼어 물었다. 달콤했다. 관상불여 심상이라. 내 평생 본 얼굴 중에 오늘 본 저 얼굴이 제일 곱구나. 기림 노인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한 장터 소리에 섞여 하늘 높이 퍼져나갔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관상가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밤결야 담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